좌익학자들은 대한민국이 8월 15일에 건국한 이후에 북이 이른바 그 헌법도 통과시키고 했기 때문에 분단의 책임은 남쪽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건 스타린과 스티콩프와 레베데프, 김일성이가 사삼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11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이 6.25 발발 직후 인민군 지원 환영회를 조직하고 저항한 것은 반란인가 항쟁인가? 예. 이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6.25가 발발한 것이 6월 25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곧 7월에 접어들자마자 우리도 같이 호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주도 각 읍면별로 인민군 지원 환영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평상시보다 습격을 뭐 한 번 했다면 두 번씩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6.25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14개월 네. 동안 네. 6.25 나서 14개월 동안 제가 그 집계해 보니까 습격이 56회, 관공서 방화 4개소, 민가가 324도인 소실, 사망은 군인 10명, 경찰관 29명, 민간인 38명, 부상은 군 6명, 경찰관 6명, 민간인 23명, 민간이 피랍당한 게 41명이 피해를 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인민군 지원 환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빨치산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 습격을 강화했느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4.3은 항쟁이 아니다. 이것은 후방에서 명백한 후방 교란 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산군이 초반에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니까 제주도도 곧 뭐 점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까? 예, 목포까지 오니까 곧 상륙할 것이라고 했고 또 김일성이가 4.3 주동자들을 너 여기서 뭐 가만히 있어 하지 않고 내려가서 인민군하고 6.25 때 같이 내려가서 제주도에 가서 조직 정비도 하고 혁명을 완성하고 오라 해서 전부 내몰았습니다. 사지로 내몬 거죠. 그래서 거기 내려온 사람들이 전부 그 주동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안세훈이, 조몽구, 또 강규찬이, 또 고진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생포도 당하고 사살도 당하고 이제 또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병사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2019년 1월 4일에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 40여 개 단체가 김정은 한라산 방문 제주 환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주도의회 도민이 방에서 그 기자회견한 걸 보고 그걸 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환영위원회 하면은 저는 6.25 때 인민군 지원 환영위원회 그것을 생각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 그 11월 7일 서울에서 13개 단체가 모여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을 하기 위한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됐는데 지방에서는 제주도 최초로 2019년 9월 1일 그 40개 단체 4.3 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해서 40개 단체가 모여서 서울 남북 정상회담과 한라산 방문 제주 환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내포하고 있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바라는 내용 또 거기에 그 뜻 이것이 심상치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6.25 남침, 김신조 청와대 습격, 버마 아웅산 사건, 칼기 폭파, 전하나 폭침, 연평도 포격,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뭐 도끼만행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오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기자회견도 한 바 있습니다. 네, 4.3 관련해서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12번째 질문입니다. 남로당은 4.3이 분단 방지를 위한 통일운동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이 통일운동은 어떤 통일운동인가? 예. 제가 좌파에게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 짐작에 그 강만길이도 얘기했지만 4.3은 최초의 통일운동이었다 하는데 저는 공산통일운동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4.3을 항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4.3 관련 좌파에게 던지는 질문 13번째 질문입니다. 남북한 간에 누가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는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참 우리 교육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한 고등학교 정도에는 이걸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북한에서는 소련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자기가 점령한 3.8 이북만이라도 소련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 정권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아주 계획적으로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년 뭘 했느냐면 이북 5도 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10개 행정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스칼라피노 교수나 이정식 교수는 태아적 정부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육부 쭉 해서 그 행정각부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태아적 정부인데 이때 당시 제주도 출신 장종식이라고 이 사람이 그 교육부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이 장종식이는 제주시 삼도동 출신인데 저 가파도에서 이선실이 그 중부지역당 거물간첩 거물간첩 이선실이 선생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가가지고 요때 태아적 정부 그러니까 10행정국 중에 교육부장을 했다. 요것이 이제 태아적 정부입니다. 그게 45년 10월 8일 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46년 2월 8일이 되니까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높여서 북조선 임시윈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북한 단독 정부입니다. 왜 그러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만 안 썼지 3월 5일 되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다 내놔 이래가지고 3월 중에 완전히 무상몰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8월 되니까 운수, 채신, 금융, 이런 것들을 전부 국유화했습니다. 화폐 발행도 했습니다. 화폐는 12월 1일부로 화폐 발행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멍하게 있다가 성시배기 같은 놈들이 북한에서 교환해서 쓰지 못하는 휴지된 은행권을 뭉탱이로 여기 가져와서 공작금으로 썼을 겁니다만 우리는 48년 4월 1일 날이야 화폐 계획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해 12월 1일부터 4월 달까지 북한 돈이 여기 공작금으로 어마어마하게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46년에 2월 8일 날 임시인민위원회 요것이 사실상의 정부고 그 1년 후 47년 2월 20일 그때 또 거기서 회의를 개최해서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 인민회의는 국회의 성격이고 인민위원회는 행정부 성격인데 그걸 이제 만들어서 김일성이가 위원장 되고 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북한 단독 정부입니다. 이래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독립정부라는 것을 공표도 했고 기능도 했고 그래서 아무리 늦게 봐도 우리보다 1년 반 정도
앞서서 북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하고 또 북한이 그 아주 교활한 것은 뭐냐면 뭐 스탈린이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만은 스티코프가 레베데프한테 그 지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남한의 선거 이후로 북한의 신헌법을 시행하고 선거를 실시하라는 지령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상의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확실하고 헌법 제정도 월등하게 먼저 이제 착수했고 다만 김일성이 그 최종 승인은 조금 늦게 돼 있지만은 그런 토대후에서 우리가 8월 15일 했는데 그 형식상으로 남한의 그 분단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스탈린과 김일성이 노회한 정치의 술수에 의해서 우리보다 늦게 9월 9일 북한 정권이 창립된 것으로 일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좌익학자들은 대한민국이 8월 15일에 건국한 이후에 북이 이른바 그 헌법도 통과시키고 했기 때문에 분단의 책임은 남쪽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건 스탈린과 스티코프와 레베데프, 김일성이가 이렇게 해서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9월 9일 날로 의도적으로 늦게 모든 것은 다 앞에다 해놓고는 그렇게 이름만 나중에 했다.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